일단 그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말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얘기들을 좀 합시다. WWDC가 뭐 저희 녹음 시간 기준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렇고 뭐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뭐 혁신은 없었다 2021 뭐였더라? 뭐라 그랬지? 잠깐만요. 그냥 잘 걸 2021. 뭐 그런데 일단은 뭐 하드웨어가 없었고요. 뭐 사실 네. 막판까지 뭐 새 맥북 프로가 나오네 만에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안 나왔고 뭐 지금 뭐 사실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거는 그건데 일단은 뭐 애초에 WWDC는 뭐 소프트웨어가 주인 그런 행사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쉬워하기는 하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거를 커버해야 되는 사람들 뭐 저희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이런 거 정리해서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 입장이라든지 뭐 저 그 디에디트의 이제 학영이 중에 그때 밤새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룰 게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러면서 다 같이 고민을 했던 그런 게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오늘 이거 에피소드 노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뭐 하지만 어떻게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나름 발표 순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 중간에 좀 이제 애플이 좀 순서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사파리 같은 경우는 iOS에서 바뀐 게 상당히 많은데 iOS에서는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막 다 macOS 얘기할 때 갑자기 한꺼번에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질 않았나 뭐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이 좀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iOS 15부터 하는데 아마 이상하게 좀 iOS를 먼저 하는 게 점점 트렌드가 돼가고 있어요. 아마 작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macOS, 맥픽서랑 그 다음에 애플 실리콘 2주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마 iOS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좀 범퍼업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엔 딱히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그냥 iOS 먼저 그냥 나왔어요. 하여튼 나왔는데 iOS 15고요. 일단은 가장 많은 업데이트를 받은 게 이제 놀랍게도 페이스타임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그 페이스타임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가장 많은 업데이트가 나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마 iOS 7 때 페이스타임 오디오 더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그 단체 통화가 추가가 됐었던 거랑 근데 이번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페이스타임에서 공간 오디오, 스페이셜 오디오를 지원을 해요. 이제 애플이 공간 오디오라는 건 상당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따가 또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애플 뮤직에서도 지금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공간 오디오 돌비 애트모스로 마스터링된 음악이 이제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일단 작년에 에어팟을 통해서 이 공간 오디오랑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거를 더 강하게 푸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거를 이렇게 푸시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보니까 이번에 iOS 15 같은 경우 iOS 15나 이제 macOS 몬터레이나 둘 다 아예 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는 그 오디오도 약간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거를 튜닝을 해서 약간 서라운드처럼 들리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음원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애플이 왜 이걸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의아하긴 한데 제일 먼저 나온 게 페이스타임이고 제일 첫 번째 소식이 사실 공간 오디오여서 네. 근데 이게 저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뭐 그 루머에 계속 나오는 AR, VR, 뭐 글래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쪽으로 더 잘 제품화를 시키는 거를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페이스타임 두 번째로 이제 애플이 굉장히 좀 시간을 오래 할애했던 부분이 이제 쉐어플레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정님도 그 노트에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지 못하고 뭐 이제 진짜 1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각자 집에서 뭐 그냥 뭐 진짜로 줌으로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특히 이제 락다운이 좀 심했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더 그게 좀 더 그 정도가 더 심했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5인 미만 그거가 이제 거리두기 그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더더욱 그런 경향이 좀 심화가 됐었는데 이거에 아무래도 이거에 좀 약간 대응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쉐어 플레이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같이 통화를 하면서 같이 컨텐츠를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음악을 듣고 이제 같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애플 뮤직에서 페이스타임에다가 이제 던져 넣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서 뭐 모닝 쇼를 같이 봅시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약간 가상 거실 모시기 저시기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제 뭐 모닝 쇼를 불러와서 같이 보면서 뭐 얘기하면서 보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API를 열었어요. 그게 좀 이제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지금 쉐어킷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나온 걸로 보면 좀 응용 사례를 많이 더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애플은 지금 화면 공유랑 뭐 영상 공유, 음악 공유, 뭐 게임 공유 이렇게 모든 그 내부 서비스들을 다 공유하는 형식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뭔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응용 사례가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지는 않고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API는 싱크 맞출 수 있는 타이밍 맞출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리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걸로 아이패드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펜슬로 그림 그리면 같이 여러 팀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네, 공유하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쉐어킷이라는 걸로 같이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API가 별로 없었고 그걸 다 서버 사이드에서 구현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걸 API로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은 사례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뭐 넷플릭스가 과연 나올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IP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예 없앴잖아요. 그래서 좀 애플이랑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뭐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 발표한 파트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뭐 HBO 맥스랑 뭐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이제 페이스타임에 이제 링크 생성 기능이 추가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내가 이제 가족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이제 반대쪽에 누군가가 이제 뭐 부모님이던 뭐 부모님이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만 쓰셔. 그러면은 이 페이스타임 링크를 보내면은 안드로이드 폰이든지 윈도우든지 그냥 바로 페이스타임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그냥 이 링크를 보내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페이스타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겨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페이스타임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스티브 잡스가 우리 이거 오픈소스 할 거예요. 라고 했 그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옛날에 얘기하겠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사실은 이게 전혀 오픈 소스를 할 수 있는 코드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잡스가 한번 그냥 쭉 들어보더니 WWDC 그때 이틀 전에 갑자기 우리 이거 오픈 소스 합시다 이러고 되게 벙쪘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는 실제로 아무 데도 못 갔죠. 근데 그러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타 플랫폼에서도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렸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나 저러나 크로스 플랫폼이 됐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에서는 페이스타임 그 통화를 시작을 못 해요. 그냥 이미 있는 거에 들어갈 수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페이스타임이 좀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되게
세였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아까 무조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만 할 수 있었다는 거. 원래 왜냐면 페이스타임이 원래 목적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가족이랑 이제 영상 통화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상 통화라 이게 사실 폰으로 영상 통화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새로웠던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2010년이니까 벌써 그게 한 11년 정도 전인데 그로부터 이제 영상 통화라는 개념이 이제 그 단순히 영상 통화라는 개념을 위해서 개념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이게 가족이나 지인이랑 만나거나 뭐 가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회사 동료든지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화상 회의를 하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페이스타임이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냥 그 현상 유지만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이거를 하는 건데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페이스타임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게 애플이 좀 자구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게 애플이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아이메시지로 하는 게 팀이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네, 일부가 슬랙을 조금 쓴다고는 들었는데 그 전사가 쓰는 메신저 같은 게 없고 다 아이메시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요즘 보니까 뭐 슬랙으로도 하는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슬랙을 일부 도입해서 쓴다고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영상 통화를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룹 통화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예전에 이제 애플 홍보팀이랑 이제 좀 교류를 했을 때 그때 아이메시지를 했거든요. 저도 아이메시지를 썼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요즘 시국이다 보니 이제 그런 프레스 브리핑 같은 것도 이제 화상으로 하게 되는데 듣자 하니까 시스코 웹엑스인가 그걸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웹엑스를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좀 신기하네 싶었는데 우리 이게 저는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이게 그 연락처 베이스라는 게 그리고 전화번호 베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 베이스고 뭐 물론 이메일 주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애플 아이디 자체가 사실은 애플 아이디가 사실은 개인 이메일이랑 엮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로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뭐 그걸 이용해서 페이스타임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한계인 거죠. 이제 줌은 그런 거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그냥 줌 계정만 있으면 되니까 그 줌 계정 이제 회사 계정을 만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그 한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줌의 대체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페이스타임 링크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줌을 죽이겠구나 막 이러는데 못 죽일 것 같아요. 뭐 애플이 애초에 그걸 목표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예. 자, 그 다음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는 없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이제 shared with you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메시지에서 공유한 항목들이 이제 각각 그 항목이 있는 이제 앱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제 메시지에서 사진을 서로 공유를 했다. 이러면은, 사진 앱에서 이제 이 사람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들이 이제 사진 앱에 뜨는 거고요. 뭐 그거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링크가 있으면 뭐 만약에 URL 링크를 공유를 했으면은 사파리로 들어갔을 때 사파리에서도 그게 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각자 이 앱들과의 연동을 좀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는. 네. 예. 그리고 이것도 API가 따로 있나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API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앱들이 원하면은 뭐 보통 뭐 그냥 그 URL 스킴이나 뭐 이런 파일 같은 걸로 따지겠죠. 파일 뭐 그런 걸로. 이거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제 포커스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뭐 집중 모드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받아들일 알림이나 아니면은 뭐 홈 화면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막 다시 키노트 전체를 다시 볼 시간은 없었어갖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는 뭐 이 앱 뭐 예를 들어서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
전용 이메일 앱이나 이제 이런 특정 앱에서만 이제 알림을 받고 다른 앱의 알림은 전부 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홈 스크린에서는 뭐 내가 일할 때 쓰는 앱들만 이렇게 짝짝 배열을 해놓고 뭐 위에 위젯도 이제 일할 때 필요한 위젯들만 이제 배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메인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약간 원래는 이제 그냥 방해 금지 모드 하나 딱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업무 효율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제 뭐 땅콩 고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일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같은 이제 프리랜서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게 쓸 일이 없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다른 개발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게 iOS뿐만 아니라 맥에도 있어서 맥OS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역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맥을 못 씁니다. 우리는. 그 개발사한테 그러면 안 돼. 그 개발사한테 항의하라니까 빨리 좀 맥 버전도 만들고 그 클라우드 버전 어떻게 됐어요? 그 모시기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버전은요 번역사들이 싫어요. 느려요. 우리가 쓰는 이제 캣툴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번역을 하기 전에 번역할 세그먼트들을 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마다 매칭을 해서 이제 뭐 XML 형식일 때는 어떻게든 저장을 하겠죠. 그 저장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다음 세그먼트 다른 부분을 번역할 때 혹시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불러와서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러면 한 세그먼트를 번역하고 이제 컨트롤 엔터거든요. 보통 단축키가. 그럼 이제 그 세그먼트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세그먼트를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웹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번역을 해. 엔터를 쳐. 그러면 이제 그 큐어리가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처리되고 다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에서 하면은 그냥 당연히 로컬이니까 딜레이가 없겠죠. 근데 서버에서 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다들 싫어해요, 진짜.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 사람, 물론 제가 뭐 이제 뭐 만약에 여러 사람이 한 번역 프로젝트에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것도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본 로컬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PM이 있어요. PM이 이제 번역사들한테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번역된 그 것들을 같이 넘겨줘요. 아니면 그거를 서버에 두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서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로컬 기반이 서로 좋아요. 서로 좋고 그리고 그 로컬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윈도우 버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거에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게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죠. 그럴 바에 그냥 그러는 동안은 차라리 맥 버전을 만들지 그랬어 싶은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여담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동안 맥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아닌 걸로 아는데 예전에 워낙에 독점이 심하니 윈도우밖에 없으니까 그 로컬라이제이션 툴이 윈도우밖에 없어가지고 맥의 애플 제품의 로컬라이제이션도 맥의 그 윈도우에서 했다. 한동안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티덤님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방해금지 모드 켜놓고 가끔 하는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은 그 대출 전화나 뭐 보험 광고 전화 같은 거 뭐 올 때마다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한 번 오면은 그냥 연달아서 계속 오니까 그때는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메신저 알림이 안 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뭐 이게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전화만 안 받고 뭐 앱 알림 뭐 카톡 메신저 알림은 따로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잘 쓸 것 같기는 한데 뭐 지금 뭐 이거를 핸드폰을 사실 그냥 멀리 두는 걸로 해결하던 문제를 핸드폰을 좀 가까이 두라고 만든 것 같아서 느낌상 맞아. 좋은 관점이네. 네, 조금
너희들과 맞아. 자꾸 핸드폰 꺼놓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얘가 근데 이게 그건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폰을 들고 다니는 걸 피할 수 이 폰을 옆에 둬야 되는 걸 피할 수 없으시다면 그나마 줄이는 거를 줄일 방법을 이게 뭐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 정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지금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D&D의 좀 고급 버전인 것 같네요. 노티 네. 받을 사람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그러면 안 돼. 요새 그러면 안 되니까. 얼로우 예. 리스트. 네. 예. 앱과 사람의 허용 리스트를 등록할 수 있고 이 상태일 때는 집중 모드일 때는 요 사람들이나 요 앱에서만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타임 센시티브한 노티피케이션인 경우는 즉시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포커스 상태인 거를 자동 응답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상태일 때 커스텀 홈 스크린을 만들 건지, 그다음에 화면을 딤 시킬 건지, 배지를 다 없앨 건지. 이것도 괜찮네요. 왜 사람들이 계속 집중 못하는 게 배지 확인하려고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확실해요. 저도 네, 약간 그런 걸 배지에 집착하는 게 좀 있죠. 배지를 없애려고 집착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네. 저처럼 그걸 내려놓는 없앨 수 사람들도 있겠네. 있긴 한데 뭐그 메일에 한 10,000개 쌓여 있는 그런 건가요? 10,000개는 아니고요. 이제 3자리까지는 그냥 냅둬요 저는. 예. 워낙에 많이 오니까 예. 그 카톡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0개에서 알림이 그게 멈추더라고요. 이따가씩 체험을 해요. 무슨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이 이제 좀 그날 따라 뭐 보통 이제 왜냐면 해외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만약에 자고 일어나서 자는 동안에 뭔가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300개 플러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알게 됩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뭐 하여튼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약간 좀 이게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제 그냥 사실 저는 일반인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파워 유저가 아닌 사람들은 좀 쓰기가 어려운 기능일 것 같아요. 이거 설정도 해줘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좀 아무래도 근데 당연히 iOS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를 해주려고 하긴 하겠죠. 뭐 좀 이제 좀 시스템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해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뭐 그게 조금 아무래도 좀 제한이 좀 그거에서 좀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게 포커스 이 집중 모드 같은 경우는 좀 파워 유저용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또 이제 그거대로 달려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막 쇼컷이랑 뭐 이런 거 합쳐지면은 또 좀 나름 막강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컨디션 포인트 뭐 자동화 컨디션 포인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기 모드면은 뭐 폰이 밝게 안 보이게 뭐 다크 모드를 자동으로 세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뭐 좀 뭔가 재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가 결국 일반이라는 말을 해버렸네. 쓰기는 누구나 다 쓰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게. 네. 근데 그 방해금지 D&D를 써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게 다 그 자리를 대체해버리기는 했네요. 지금 보니까. 예. 사실 제가 아직 베타를 안 올려서 이게 확인을 못해요. 뭐 하여튼 네.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네. D&D 모드로 동작을 하고 추가로 포커스를 등록을 해놓으면 D&D 말고 다른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군요. 일단 맞습니다. 사실 이거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옛날 스크린 타임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디지털 이건 구글에서 쓰는 텀이긴 한데 디지털 웰빙이라 그러죠. 이제 구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거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는데 필요한 것만 봐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림을 다
이걸 해줄 테니까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알림 얘기가 나서 말인데 이제 알림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좀 더 좀 정리를 좀 더 잘 해주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iOS에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알림이 뭐 같은 앱이나 이런 거에서 온 알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언제 됐죠? iOS 10인가? 11인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거 10인가 13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이제 좀 이제 뒤처진다 이런 알림 정리해 주는 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알림이 굉장히 많아 하루 동안 받는 알림이 굉장히 많으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알림은 안 지웁니다.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뭐 그냥 알림 세터 내려야지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지우는 거를 이제 나름 낙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알림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이제 좀 알림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좀 이게 원리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알림 센터 자체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알림이랑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알림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나요? 설명을 저도 그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고요. 예. iOS에서는 이제 자주 받는 메시지랑 그 자주 확인한 메시지들 많이 왔지만 확인 안 하고 있는 거는 무시되는 거고 많이 오고 자주 확인한 메시지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거 이외에도 개발자들이 이제 푸시 보낼 때도 중요한 거랑 덜 중요한 거를 구분해서 보내라. 그러면 시스템에서 크기랑 뭐 이런 걸 다르게 하겠다. 앱 그 서머리 기능에서 보면 이제 더 많이 오고 자주 확인한 메시지들을 더 크게 보여주고 덜 중요한 애들은 다 접어서 이제 좀 작게 보여주고 뭐 아예 숨긴다던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서 앱별로 혹은 뭐 앱의 메시지 중에서도 중요한 거 별로 이렇게 그 상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마케터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게 저도 사실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을 봤는데 이게 결국은 개발자들이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중요도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상 알림 이거는 보니까 심사 때 애플 쪽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정말 그런 비상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랬더라 하여튼 그런 상태 알림들 부고 소식 그건 아닌 거. 그러니까 그거 뉴스 앱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자가 이제 비상으로 정말 빠르게 즉각 대응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티어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 티어는 이제 애플한테서 그 심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플도 알기는 아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남용이 되게 뻔하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방해금지 모드도 무시를 한대요. 방해금지 모드도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음소거 이제 뮤트가 돼 있더라도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이 이거 잘못하면 남용이 될 걸 아니까 이제 심사 과정에서 아예 그거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알림을 제대로 하는지. 근데 그 아래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 센시티브라고 그러죠. 이제 시간에 민감한 알림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게 보여주지 않고 정리하는 게 아닌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그 알림 자체로 이제 지금처럼 보이는 알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따로 심사를 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애플한테서. 그러면은 이거는 좀 광고 푸시를 때릴 때 이거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가 좀 살짝 우려되기는 해요. 저는. 그렇죠. 뭐 예를 그거는 또 보내는 사람 입장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많이 보는 걸 또 우선으로 키워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를 좀 그거를 티어를 낮출 수도 있으려나요? 네. 일단 뭐 해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광고 푸시에 대한 좀 이제 법이 좀 더 빡센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고면 앞에 광고라고 떠야 되고 알림에 네. 광고라고 적어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냥 알림으로 이걸 건드리는 게 좀 귀찮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동이 뭐 내 워치의 진동이 울리고 뭐 폰의 진동이 울리고 갑자기 화면이 켜져서 깜짝 놀라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거랑 이제 포커스랑 잘 이제 집중 모드랑 잘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지켜봐야겠죠 이것도. 그 다음은 사파리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파리 얘기, 여기 iOS 산 게 아니고요. 사실은 macOS 몬터레이 얘기할 때 다 나오는 얘기인데, iOS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로 꺼내왔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 iOS 버전에서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왜 iOS에서 안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디자인이. 원래는 이제 뭐 여러분의 폰을 키셔서 이제 사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 주소바가 위에 있죠. 원래는 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iOS 15의 사파리는 이제 주소바가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그 큰 거 쓰시면 저도 큰 거 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큰 폰 쓰고 있으면 사실 주소바를 한다고 이제 손가락 위로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밑으로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제 그 탭을 넘기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iOS 이제 뭐 그 페이스 아이디 아이폰 쓰시는 아이폰 10 이후에 그거랑 제스처가 비슷한데 이제 주소바를 잡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쓸면은 이제 다른 탭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올리면은 이제 탭으로 이제 그 모든 탭을 다 볼 수 있는 그 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주소바 자체가 그 원래 페이지랑 좀 그 위에 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직관적이지, 이게 좀 그 디자인 그 볼 수 있는 가용 공간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정님 같은 경우는 베타를 올리셨다고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 사파리가? 이게 느낌은 아주 이상하진 않고요.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할 때랑 위로 스크롤할 때가 주소창이 약간 플로팅 돼서 나왔다가 다시 맨 아래로 툴바 영역으로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이프 에리어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터치가 안 되는 영역에 있다가 스크롤하는 순간에만 주소창이 올라와서 잠깐 보이다가 이제 다시 제 콘텐츠를 쭉 보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상황일 때는 주소창이 맨 아래 숨겨져 있다가 이상하다 하고 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주소창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어색하지는 않고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한 손으로 넘기기도 되게 수월한 편이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디자인 자체는 저는 이제 주소바를 아래로 내린 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한 이유처럼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뭐 일단은 써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뭐 세로 고침이나 이런 거를 이런 이제 시스템 버튼들 이게 다 많이 숨겨졌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 점점점 메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도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사파리에서도 위로 당겨서 세로 고침이 된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게 생겼대요. 이렇게 리플래시 투 풀투 리프레시가 된다고. 리프레시? 그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으로는 그 탭 그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탭들을 그룹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이클라우드 사이에서 동기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일할 때는 이 탭들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그 탭들을 다 모아서 일하는 탭에다가 쫙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기에서도 그거를 곧바로 꺼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탭 그룹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보니까 그
이제 기존에 있는 사파리 탭에서도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좀 써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안 써보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요. 익스텐션이 또 재밌어요. 이게 웹 익스텐션을 이제 iOS랑 iPadOS에서도 지원을 해서 맥OS용으로 있는 그 익스텐션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사파리 이제 iOS나 iPadOS 사파리에다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그 익스텐션 iOS로 옮겨와서 그거를 보여줬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근데 이게 배포 방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지금 보니까 현재 이제 그 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맥 앱 스토어로 다 배포 방식을 옮겼잖아요. 원래 사파리 익스텐션 갤러리인가 그게 있었다가 이제는 앱 스토어로 옮겼는데 그러면 iOS도 이제 iOS 앱 안에다가 이제 이 익스텐션을 넣는 형태가 될까요? 글쎄요, 배포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사파리에 설치한 게 또 이렇게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앱스토어 통해서 한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합리적이죠. 그리고 하긴 뭐 얘네도 애플한테 심사받아. 심사받아야지. 그렇죠. 이걸 그냥 네. 웹에서 다운받게 하면 우회 경로 생기는 거니까 그걸 애플이 가만두지 않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익스텐션만 있는 익스텐션만 있는 애들은 그러면 얘를 위해서 이제 껍데기 앱을 같이 만들어서 컴파일을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원패스워드야 이미 iOS 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익스텐션을 부분을 이제 같이 넣어서 배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예제 중 하나가 허니예요. 이제 허니는 뭐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많이 보시면 외국계 이제 미국의 팟캐스트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 이제 이따금씩 스폰서로 나오는 애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쇼핑을 할 때 쿠폰 코드를 자동으로 이제 그 크롤링을 해서 넣어주는 그런 익스텐션이거든요. 근데 얘는 앱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그러면 이제 이건 거의 익스텐션만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그 익스텐션을 위한 앱으로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옛날에 애드블로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려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이제 소개 페이지 예시를 보면 이제 그래멀리 또 이제 그래멀리 같은 경우 이제 영어로 쓸 때 이제 그런 문법 검사해주는 그런 익스텐션인데 여기 또 있네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익스텐션 사파리는 익스텐션이 뭐 크롬이나 이런 애들 비해서 좀 적은 거 같은데 많이 적고 이게 그 크롬이랑 달리 표준을 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그 전 버전이죠. 사파리 익스텐션이 iOS 14 나올 때 빅서랑 같이 나올 때 그 표준 익스텐션 규격에 맞춰버렸어요. 따로 배포하던 것들을 이제 맥스토어에서 배포를 하면서 그런 익스텐션들이랑 호환이 가능한 구조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거를 이제 iOS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뀐 거죠. 막 혹자 이렇게 웹 개발자분들은 지금 PWA가 막혀 있거든요. 웹에 배포하는 게 막혀 있는데 그걸 애플이 열어주려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복회로라고 하죠. 그러게요. 그것도 사실 PWA에 저희가 이제 에픽과 애플 그거 했을 때 이제 PWA가 잠깐 얘기를 했긴 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쪽에서는 별로 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iOS 15나 iPadOS 15에서도. 그래서 뭐 진짜로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법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쪽 이제 미국 의회나 그쪽에서 이제 슬슬 쫓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반독점 도끼를 들고 찾아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PWA를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기는 합니다만 뭐 지켜봐야겠죠.
다 같이 돌리는 이 행복회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매번 이제 OS 나올 때마다 옆에 이제 있어요. 모든 새로운 기능 이렇게 해갖고 그 새로운 기능 한 몇 배까지 되는 거를 쫙 이렇게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다가 사파리 항목을 보다가 하나 발견을 한 건데 이제 HTTPS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HTTPS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면은 자동으로 뭐 HTTP건 뭐건 자동으로 HTTPS로 리라우트를 하는 약간 그 파이어폭스에 있던가요? HTTPS Anywhere? 이거를 그냥 사파리 안에다가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물론 우리나라 사이트들 탭안 안 쓰죠. HTTPS 좀 다들 좀 다 같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팟빵에도 올리니까 팟빵을 들어가잖아요. 팟빵은 되게 웃겨요. 다른 거는 다 이제 그게 안 뜨는데 로그인 할 때만 HTTPS로 하고요. 나머지는 죄다 아니야. 나머지는 그냥 HTTPS. 그런 데 많아요 아직. 예. 커뮤니티 엄청 많아요. 웹사이트 그런 데 많습니다. 아직. 그 HTTPS 하면 이제 추가로 부하가 걸리니까 메인 페이지 다른 이제 트래픽 많이 몰리는 페이지는 이제 부하 줄인다고 HTTPS 안 하고 로그인은 그래도 암호화를 해야겠지 하면서 로그인할 때만 HTTPS 쓰고 다시 풀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권장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HTTPS 쓰는 거고 당연하게도.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확실히 이게 좀 되게 민기적거리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게 있지 않나요? 그 언제까지 HTTPS만 허용하기로 뭐 이렇게 좀 브라우저들 그거 벤더들 사이에 좀 그거 합의한 게 있지 않았나요? 몇 년까지? 지금도 이제 HTTPS 안 쓰면 몇몇 브라우저에서는 경고 뜰걸요?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라고. 뭐 사파리도 계속 안 되죠. 네. 나시큐어라고 계속 뜨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사파리가 이번에 좀 업데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사실 지금 렌더링 보니까 예. 네, 사파리 익스텐션도 앱을 만들어야 되네요. 네. 역시 그 이제 껍데기 앱이라도 뭐 네, 빈 껍데기 앱을 만드는 템플릿이 추가됐어요. 엑스코드 13에. 아예 그렇게 쓸 걸 뻔하게 아는 거구나. 그렇구만. 예, 그러네요. 그 다음은 이제 월렛 앱 관련 아마 중간에 지도 앱도 얘기가 좀 있었긴 했는데 저희가 지도 앱은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 제가 지도 앱은 뺐고요. 앞으로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지도 앱, 이게 이 월렛 앱 같은 경우도 사실 애플카드 관련 기능도 있는데 애플카드 뭐 저희가 한국은 들어오기는 해야 말이지. 애플페이도 안 들어오는 마당에. 해당 없음 아닐까요? 예, 일단은 근데 이제 찻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BMW에서 적용했습니다. 근데 제 차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제가 받고 그 다음 달에 출하되는 것들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모델 기어가 바뀌면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21년형 BMW들은 다 이제 디지털 키로 이제 열 수가 있어요, 차를.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작년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간 U1 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애플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그냥 다가가기만 해도 차 문이 열리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제 BMW에서 이걸 컴포트 액세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차 키를 갖고 있으면 다 있는 기능이에요. 차 키를 이렇게 지닌 채로 다가가기만 해도 열리고 이제 뭐 어디 가서 몰아서 딱 문 닫고 그냥 멀리 가기만 해도 잠기고 이 기능은 이제 차 키를 갖고 있으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를 판단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UWB를 이용해서 이제 울트라 초광대역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보니까 BMW가 먼저 적용을 받는 모양이에요. 뭐 아직도 현대는 소식이 없습니다. 뭐 그러네요. BMW가 이런 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4랑 뭐 iX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거고요. 또 다른 이제 이거는 또 여전히 뭐 한국에서 해당이 안 되고 사실 미국에서도 일부
주 한정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주마다 달라요. 그건데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같이 이제 애플과 같이 협력하는 몇몇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이제 이 지갑 앱 안에 월렛 앱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패스 앱에서 좀 도입을 했잖아요. 그 모바일 운전면허. 난 아직도 그거 갖고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걸로 어디다 써야 돼? 편의점. 제가 편의점에서 술 안 사봐서 중요하죠. 근데 그 용도로 써도 돼요? 아니 이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 몇몇 편의점에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술 살 때 신분증을 요구 받을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와 이거 매기는 건데 막 이러고. 아니 뭐 그래 우리 어차피 다들 나이가 나이라서 이제 우리 모두 사실 얀센 백신 맞아도 되는 나이잖아요. 저는 내일 맞으러 저도 갑니다만. 요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냐, 씨.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아이폰 안에서 넣고 다닐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TSA라고 이제 저희 미국 공항 많이 다니는 사람들과 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Transportation Security Agency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국인데. 네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공항 이제 출국 심사 이런 거 할 때 이제 출국 심사하고 이제 그 보안 검색할 때 이제 이거 벨트 벗으세요. 뭐 아이패드 꺼내요. 뭐 노트북 꺼내세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픈데. 뭐 하여튼 이제 거기서도 아이디 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원리가 뭔고 하니까 거기에 아마 NFC 같은 거 이제 리더 같은 거를 넣을 건가 봐요. 이제 할 건가 봐요. 그래서 폰을 가지고 가서 약간 애플페이 쓰듯이 그냥 띡 하면은 그걸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리더기랑 연동이 돼서 이 사람 이제 신원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비접촉식 이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신분증 보여주면은 이제 신분증을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꼭 굳이 가져가서 이렇게 보고 당신 이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되잖아요.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대면에 이제 뭐 서로 이제 코로나 전파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긴 하나? 뭐 이거 보고 이제 갤럭시가 우리나라 정부랑 이제 샤바해서 이제 우리 갤럭시에 이거를 넣습니다 이런 거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신기한 기능. 뭐 물론 이거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구글 렌즈 베껴온 거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라이브 텍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카메라를 이제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딱 대거나 아니면 사진을 불러오면은 약간 OCR 기능이에요 결국은. 그 OCR 기능인데 뭐 강화된 OCR.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예시 트윗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쓴 코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니 이게 자기가 쓴 게 아니랬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게 저희 그 약간 WWDC 세션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다가 자기 이제 예시 코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갖다 댄 다음에 그걸 찍은 다음에 그걸 복사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아주 편해지겠군요. 예,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들을 편하게 해주는 건 이제 스위프트에서 따로 있는데 이번에 Async Await이라고 예,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잠깐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인식도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게 딱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전화번호 이거를 탭을 하면 바로 거기서 전화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네. 이게 근데 한국어 지원은 안 하는 것 같죠? 맞나? 일본어랑 중국어만 돼요. 한자로 쓰면 됩니다. 예. 하나 쓰시고 뭐 최소한 전화번호 인식은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아, 아직 문제- 아이패드에서 뭐 글자 쓰는 것도 안 되는데 OCR을 해줄 것 같진 않고. 예. 저 그거 왜 이게 작년에 이제 아이패드 OS 들어간 이제 스크리블이라 그래서 그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애플 펜슬로 글 쓰면 이제 그거를 OCR 하는 거 기능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그때 다뤘을 텐데 저 지난주에 처음 써봤어요. 영어로 뭐 끄적이 뭐 갑자기 그냥 뻔하게 뭐 찾다가 키보드 치기 귀찮아서 애플 펜슬 꺼내서 이렇게 영어로 끄적이 그냥 잘 되긴 잘 되더라고요. 처음 써봤어요. 여태까지 쓸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많이 씁니다. 이게 아. 한국어도 된다면 진짜 인생이 너무 편해질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얘가 내 악필을 알아보긴 할까? 그런 게 좀. 저는 당신보다는 잘 써서 그런지 잘 알아보거든요. 일단 영문 아니 뭐 아주 영문은 뭐 저도 기가 막히게 알아보긴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고 심지어 필기체도 다 알아들어요. 예. 너무 좋았어. 제가 필기체를 쓴 편인데 다 알아봅니다. 예. 그래요. 필기체 쓰세요. 막 이러고. 갑자기 필기체 그거를 해. 필기체 이거- 부심인가 뭐. 아니 그냥 부심은 아니고 쓴 사람 쓸 수 있지 왜 그래? 한국인이 쓰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내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필기체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인가 배우긴 배웠거든요. 이게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 뭐 하여튼. 네, 그 얘기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라이브 텍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A1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 XS 하고 뭐 이제 아이패드도 몇몇 모델은 안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기능적 제한이 있어요. 네. 야, 10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10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사양을 찾아봤더니 네, 10S랑 XR부터 된다고 네, 해서 테날. 네. XR 사신 분들이 형님 네, 네. 그 다음은 사진 앱이 있는데 사진 앱은 이제 가장 큰 기능 이제 기억 기능을 강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뭐 대표적 사실 저는 이게 이거 키노트에서 너무 왜 이렇게 이거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싶었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기억에 애플 뮤직에서 이제 음원을 따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데모를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그냥 자신이 원하는 트랙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뭐 머신 러닝 뭐 이런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이런 노래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의 영상에는 이런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라면서 이렇게 애플 뮤직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같이 본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뭐 이런 건 고사하고 사진도 안 찍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뭐 사진 많이 안 찍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사진 찍는 게 뭐 내가 그날 먹은 점심 저녁 이런 것만 잔뜩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트에도 적어 주셨더라고요. 이제 자제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기억 기능을. 가족 단위 사진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딱 저도 이번에 애플 TV 바꾸면서 네. 계정을 좀 애플 TV 얘기는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애플 TV가 멀티 계정이 다른 운영 체제랑 좀 다르게 여러 계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정을 바꿔서 올려놨는데 그 계정에 사진이 동기화돼 있는 게 올라가 있어서 애들이 TV로 이제 자기 사진들 보면서 음악 나오는 거 좋아하고 메모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있는 사진들이든가요? 이런 약간 보통 이제 너무 어리면은 네네. 잘 기억 못하는 것도 이제 보면서 저랬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기억기는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뭐 미국 생활 했었고 이런 그 당시 사진 올라오면은 이런 때도 있었지. 내가 뉴욕에서 살았었구나. 이제 너무 아득해서. 네, 뭐 그런 용도로도 쓰기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생일일 때 내가 찍었던 이 사람 사진을 모아서 이렇게 이게 영상으로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패키지한 다음에 이거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왜냐면은 게다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연락처에다가 이제 이 사람 생일을 적어 놓으면은 그 사람 생일일 때 이제 얘가 이제 사진 앱이 리마인더를 해줘요. 이 사람 생일이어서 이 사람이 나온 사진을 모아 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모아서 이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친한 친구 생일 때 그거를 모아서 이제 영상으로 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사실 이제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익스프 메타데이터를 드디어 볼 수 있어요. iOS에서. 맥용 사진 앱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아마 아이포토에서 넘어온 잔재일 건데 네. iOS에서는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아마 익스프를 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 그 앱들이 죄다 이제 접어야 되게 생겼다. 접을 예정이라고. 뭐 그래서 iOS 이게 맥용 사진 앱에서 보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딱 보였더라고요. 그 다음은 일단은 메모 앱 얘기부터 합시다. 메모 앱이 좀 개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iOS에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아이패드 OS에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건 이유가 있었어. 사실 뭐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iOS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공유 노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션을 할 수 있고요. 약간 노션 같아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멘션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집 히스토리가 떠서 그래서 같이 뭔가를 편집을 했으면 이 부분은 누가 썼는지 뭐 이런 거가 다 보입니다. 그렇죠. 버전 관리 중요하죠. 예, 예. 그렇죠. 누가 사고를 쳤는지 봐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아니 노트에서 그 정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 그래요. 메모 앱에다가 코드 짤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 다음은 그리고 태그 기능이 생기고요. 이거는 아마 좀 검색할 때 좀 더 좋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커스텀 스마트 폴더. 여태까지는 폴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 폴더가 있긴 했는데 이거를 직접 설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 프라이버시. 애플이 늘 얘기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다고 하죠. 중국 제외하곤. 네, 중국은 어쩔 수 중국은 이제 나라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기능 중에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메일 앱에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픽셀 마스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마케팅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읽음 확인, 옛날에 우리 네이버 메일이 이런 거 있었나? 아직도 있나? 그럴 아직도 텐데. 있어요. 예. 있어요. 네이버 메일을 안 쓰니까요. 전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읽음 확인을 하는 원리가 결국은 그 메일 내용 안에다가 작은 이제 이미지 픽셀을 하나를 넣어요. 작은 이미지 파일이든지 그걸 하나를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URL이 열린 게 확인이 되면은 그게 읽음 확인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를 액세스했던 IP 주소나 이런 걸 다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이제 트래킹 도구죠. 이제 이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막는 이메일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서비스단에서 막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메일 앱이 직접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일 앱이 이런 게 감지가 되면은 IP를 숨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읽음 확인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어느 IP 주소 이제 이거를 접속한 IP 주소나 아니면은 이제 기기 정보나 이런 거를 다 스크램블링을 해서 읽었다는 걸 확인만 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트래킹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앱 프라이버시 리포트라는 게 새로 생겨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이 앱이 특정 앱이 어떤 거를 이제 접근을 했는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사고요. 그 페이스북 앱을 딱 보면은 페이스북에 어느 때에 당신의 위치를 접근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당신의 뭐 클립보드를 접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얼마나 이제 덜 조심을 하고 계신지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한 관리 좀 해라. 앱 권한 관리.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위치가 왜 필요하냐. 위치 꺼라.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좀 리마인더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안 알려주면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표시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냐고요. 안 보죠. 잘 안 보죠. 그거.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것도 약간 스크린 타임이랑 비슷하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를 프라이버시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성능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리가 드디어 기기 내 자체 프로세싱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서버를 갔다 왔어야 하거든요. 이게 뭐 시리한테 뭐 물어볼 때마다 이제 서버 한번 갔다 오시고, 서버 한번 가서 이제 애플 서버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서 이제 다시 이걸 돌아오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뭐 안에 있는 뉴럴 엔진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아이폰보다는 홈팟에 필요해요. 근데 홈팟은 얘기가 없는 것 같던데요. 예, 홈팟에 이게 진짜 절실히 필요한데 홈팟이 아주 멍청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홈팟에 뉴럴 엔진이 없죠. 왜냐하면 A판이니까요. 그리고 홈팟 미니도 S5예요. 그러니까 애플워치 시리즈 5에 들어간 거 쓰니까 없겠죠. 거기도 사기에는 저게 되려나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애플워치도 안 돼요. 아이폰하고 맥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패드만. M1만.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뭐 하여튼 아마 근데 사실 하다못해 인텔 맥에서도 T2로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기기 자체 프로세싱이 되면서 물론 이제 애플 서버를 갔다 올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지만 성능이 모든 게 다 로컬로 처리가 되니까 이제 인식 성능이나 이런 게 훨씬 나아지기는 하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써봐야지 압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근데 그러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픽셀 마스킹 보니까 내가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봤는지 여부도 막습니다. 그거 어떻게 막지? 왜냐면 그 URL이 열렸다는 걸 확인을 하기는 그 서버에서 확인을 할 텐데. 그 열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죠. That's interesting. 이미 막는 서비스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이미지가 있으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나 이메일에 있는 이미지 열래 하기 전까지는 안 여는 거죠. 오케이. 그렇군요. 있는 것까지 잡는구나.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은 이거는 사실 키노트에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서 많이 다뤘어요. 스크린 타임 API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아직도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좀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자녀 보호 앱, 그러니까 페런트 컨트롤 앱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MDM을 썼었단 말이죠. 저희가 옛날에 한번 다루긴 다뤘을 거예요. 근데 이 MDM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과도하게 권한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MDM이라는 거의 목적은 회사에서 기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이제 권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자기 애지만 이 애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끔씩은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 싶은 것도 있겠죠. 뭐 그게 뭔지는 저도 이제 사춘기 뭐 청소년이 아닌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애플이 그때 내렸었어요. 그 앱들을 MDM 쓴다고. 그랬다가 이제 하도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다시 복권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대응인 것 같아요. 이 스크린 타임 API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부모들의 목적인 이제 이런 이제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의 이제 스마트폰 습관 같은 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API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이 정님밖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좀 쓰일 것 같은가요? 저도 스크린 타임을 아이들 뭐 폰이랑 맥이랑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앱마다
추적이 되는 앱이 있고 안 되는 앱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앱들이 잘 안 되고 애플 앱은 진짜 시간 칼같이 잘 막히고 다 실행 안 되게 되거나 이런데 어떤 앱들은 아예 그 동작에서 벗어나거나 그냥 프로세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파리에서 유튜브를 들어갔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갔던 게 기록에 남아서 사파리를 완전 강제 종료하지 않으면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감지가 된다거나 스크린 타임의 리포트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럴 수는 있겠다 싶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 API를 써야지만 스크린 타임에 정확하게 부모한테 요청이 가고 허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사실 얼마나 이런 더 네.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뭐 MDM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낫기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것도 좀 봐야겠죠. 예. 그렇고요. MDM 저 아는 분도 네. 아버님이 따님의 폰에 MDM을 깔아서 슈퍼바이저 모드로 감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면 좀 무섭잖아. 솔직히 무서운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좀 무서워. 저는 부모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날씨 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드디어 이제 이제 날씨 지도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아마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다크 스카이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기능이 왔고요.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애플이 그 날씨 관련 이제 이런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API를 열어주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고요. 왜냐면 사실 다크 스카이가 그런 API가 되게 잘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인수를 하면서 그 API는 올해까지만 쓸 수 있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곧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iOS에서는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을까. 를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기질 지수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사실 이거는 15가 아니라 14.7부터 지원을 해요. 그래서 14.7도 지금 베타거든요. 아마 곧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14.7부터 한국의 이제 대기질도 보여줘요. 그래서 뭐 날씨 앱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애플워치에서 이제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앱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컴플리케이션에다가 대기질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iOS의 이제 큰 기능들은 이렇게 대충 다 봤고요. 생각보다 길었네. 근데 큰일 났네. 또 오늘도 3시간 하는 거 아니야? UWB 이거 중요하고. 예,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UWB 관련도 있는데 이게 원래 여태까지는 애플이 U1 칩을 안 열어줬어요. 개발자들한테. 근데 이번에 아마 iOS 15부터 이제 그 Find My 그러니까 나의 찾기 이 번역 진짜 나의 뭘 찾는데 그러게요. 막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제 iOS에서 이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이제 U1 칩이랑 연동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스펙이 공개가 됐나 봐요, 이번에. 그래서 뭐 이제 개발 키트랑 이런 것 정보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서드 파티에서도 에어태그랑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제 에어태그 내일 온답니다. 이제 내일은 에어태그 열쇠고리가 온대요. 저랑 똑같으시군요. 다음 주나 되어 올 것 같은데. 에어태그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라고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잘하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근데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에어태그 나왔을 때 이제 뭐 타일도 불만 가졌던 부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일 같은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나의 찾기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른 서비스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타일이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타일은
걔네들만의 유료 구독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이런 이제 에어태그랑 비슷한 기능하는 트래커들은 이제 에어태그처럼 그런 이제 초광대역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관련 스펙을 공개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개선이 있는 거죠. 여전히 뭐 타일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리고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개선이라고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와중에 이번 그 iOS 15는 iOS 14에서 14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하는 모든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가 다 돌릴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아이폰 6S가 또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그거보다도 더 악몽적인 것은 뭐 iOS 개발자들 입장에서 더 악몽인 거는 1세대 아이폰 SE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 조그만한 그 4인치짜리. 그 제가 옛날에 iOS 개발 배울 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iOS 개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두 번째 과제가 오토 레이아웃 사용하는 거였어요. 잘해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4인치짜리 그거 맞추느라 한 3시간 허비했거든요. 안 맞았어. 진짜 지옥이야, 지옥. 하여튼 그래서 6S와 1세대 SE가 또 1년 생명 연장. 그러니까 이게 6S가 2015년에 나왔거든요. 그때 뭐 나왔죠? 갤럭시 S6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걔는 진작에 업데이트 죽었는데. 걔는 지금 메인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일단은 보안 업데이트도 안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업데이트도 안 나오죠. 걔는. 네. 그리고 이번에 좀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번부터 이제 업데이트 방식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iOS 15로 바로 올라갈 필요 없이 14에 남으면서 이제 iOS 14 전용 보안 업데이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macOS처럼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6S가 이제 다음 뭐 iOS 16에서 만약에 혹여나 또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때 드디어 지원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iOS 15 관련 보안 업데이트는 계속 받으면서 또 생명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되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그러니까는 이것도 15 업데이트를 권장하긴 하는데, 뭐 MDM이라든지 특정 소프트 때문에 iOS를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업데이트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해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언젠가 이 보안 업데이트를 못 해줄 수도 있고요. 특정 기능을 써야 되는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벌어주는 거죠, 이걸로. 얘네들 소프트웨어 안 되면 이거 일단 보안 좀 업데이트만 받다가 이제 되면은 이제 준비되면 15로 올라오라. 그 얘기죠. 네, 그렇죠.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윈도우 XP 대응 상황실 뭐 그 시기가 생각납니다. 또다시. 윈도우도 뭐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대격변이 예고돼 있어요, 지금. 예, 맞아요. 지금 2주 뒤에 발표던가요? 윈도우 이제 10일이 될 것 같다던데, 뭐 하여튼. 내내 이제 영원히 윈도우 10일 거라더니 역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레거시 걷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완전 피바람 불겠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또, 네. 완전히 걷어내는 건 아니고 레거시랑 UWP랑 뭐 이런 거 합치고 어쩌고 뽕짝뽕짝을 한다고. 뽕짝뽕짝. 그래서 뭐 윈 31을 쓰는 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넣어주 뭐 아무튼 지금 너무 큰 대격변이 예고돼 있어서 이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예. 뭐 이벤트 하면 얘기하는 거죠.